이집트의 현대판 파라오 프로젝트. 행정 수도를 뿌리째 통째로 옮기는 초대형 사업을 중국에 맡겼다가 최근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도시 전체를 엉망으로 지어놓더니 심각한 하자가 생기자 보수공사도 해주지 않은 채 돈만 요구하고 있어 이집트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대로 화가 난 이집트가 중국과 계약을 모두 파기해버리더니 한국의 신행정 수도 전체를 맡기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1억 명이 넘는 이집트인들은 한국에 열광하며 일제히 코리아, 코리아 늘 외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 하면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에 정복당하면서 순수 이집트계 왕조와 문명이 억압되고 사라졌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다시 부활시키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어서 파라오라 칭하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나일강 위주로 발달한 고대 이집트 문명은 당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큼 믿기지 않는 수준으로 앞서갔습니다. 4대 고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 문명은 다른 문명들에 비해 여전히 미스터리한 눈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듯하며 이 때문에 관련된 서적이나 영화 등도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가 목격한 가장 번영한 문명인 이집트 문명은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신화적인 문화의 하나였습니다. 최근 이집트가 최고의 전성기였던 당시의 이집트로 다시 만들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행정 수도보다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이집트가 대통령궁과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와 외교공관, 뉴욕 맨해튼에 맞먹는 초고층 건물들을 대규모 짓기로 하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 건설 현장을 본 이집트인은 언론에서 신행정 수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보도는 자주 접했지만 실제로 보니 장관이다. 완공되면 이집트 전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은 대도시 과밀화 부작용에서 탈피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삽니다. 얼핏 보면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과밀화 수준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도로 상위 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주거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대부분 보수를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낡았습니다. 거친 모래바람에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누렇게 발해서 도시 전체 분위기도 우중충합니다. 이 와중에 주인 없이 카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수많은 개들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 NAC 같은 신도시가 꼭 필요하다 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압둘 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15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는 NAC 건설에 무려 450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재정 위기에 처한 이집트가 국제통화기금 IMF으로부터 3년간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지 언론이 건국 이후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보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는 처음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중국에 몰아줬다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2016년 당시 중국이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 건설 계획 22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집트 일간 아라흐람이 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서는 이집트 주택부와 투자부 장관이 사인했으며 중국 기업은 2단계에서 57 스퀘어 킬로미터 이상의 부지를 관리 개발할 것이라고 아라흐람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1월 이집트를 공식 방문해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후 중국 기업들이 이집트 신행정 수도 건물들과 인프라를 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결함이 발견됐고 일부 결함들은 건물을 통째로 부순 뒤 다시 지어야 하는 수준임에도 중국 건설사 측은 절대 배상해줄 수 없다며 공사를 그대로 강행해버렸습니다. 이에 제대로 뿔이 난 이집트는 결국 중국과 모든 계약을 전면 파기해버리고 한국의 모든 사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중국과 계약을 전면 파기해버린 뒤 한국의 삼성, LG,
포스코, 두산, AS 등의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한국의 신행정 수도 내 21개의 주거지 25개의 전용지구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뉴욕 맨해튼과 맞먹는 초고층 빌딩 수십 채, 에펠탑과 워싱턴 기념비와 유사한 높이의 고층 기념물들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집트가 한국에 맡길 기타 시설들로는 전시 컨벤션 센터, 의료지구, 정부청사 지구, 국제공항, 외국 대사관 지구 등이 있으며 여정부 부처, 외국 대사관이 있는 새로운 행정 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초대형 발표를 했으니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의 제2의 한국이 세워지는 셈인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초대형 스크린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이집트 정부가 건설 중인 신행정 수도 내 국회의 사당의 대형 TV 더월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새 국회의 사당에 걸릴 더월의 크기는 가로가 약 4.9m, 세로가 약 2.8m로 더월은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이 적용되며 이집트 현지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빌딩, 인프라, 의료시설,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모든 핵심 IT 장치들까지 모두 한국이 짓게 된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뿐만 아니라 신행정 수도에 들어설 주택과 정부청사의 시스템 에어컨과 스마트 TV 등도 모두 한국의 삼성전자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 덕분에 이집트의 신행정 수도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시를 한국에 전부 맡긴 데 이어 신도시에서 다른 도시들을 잇는 지하철용 전동차도 한국에 모두 맡기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이집트 교통부 사라 터널청 NET과 24일 현지 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 지하철 3호선형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국영철도 산업회사가 한국에 수주를 몰아준 것인데요. 현대로템은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카이로 지하철에 사용될 신형 전동차 320량, 2호선 56량, 3호선 264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카이로는 최고 기온 영상 50도를 넘나들지만 기존의 중국이 이집트에 공급한 지하철은 에어컨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 한 달에 한 번 고장은 허다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현대로템이 우리 이집트에 공급할 신형 전동차에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고온에도 견딜 수 있도록 현지화된 최신 부품이 들어간다. 심지어 8년 동안 유지 보수도 해준다고 약속했다. 극찬했습니다. 공급 후 단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 났음에도 나몰라라 하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모습에 이집트 현지 언론들은 놀라워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극찬받고 있습니다. 옌 허젠버그 덴버 미국 교통운영국 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6개의 북미 철도 차량 사업을 경험했는데 납기를 준수한 회사는 현대로템이 처음이라며 차량의 실내 외관은 물론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이자로 매달 수천억 원씩 이집트로부터 갈취해가는 중국. 이자만 받아먹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건설사가 지은 빌딩과 인프라에 결함이 생겨도 보수공사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중국 때문이 이집트는 국가 파산 위기를 맞이했는데 중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해버리고 한국에 몰아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덕분에 최근 이집트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집트는 기존에 계획했던 신행정 수도의 전체 설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신행정 수도 설계조차 중국의 신도시를 롤모델로 삼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국형 신도시로 설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한국과 한국-이집트 공공행정협력 포럼을 열고 이와 관련 적극 논의한 결과 한국의 세종시를 표준 모델로 지정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시에 적용한 한국의 IoT 기술, 도로 인프라 기술, 블록체인 기술, 자율주행 기술, 통합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술 등 한국의 기술들을 이집트 신행정 수도에 그대로 적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격 발표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려 3조 원 규모의 원전마저 이집트는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을 모두 거절한 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원전 사기와 관련된 80여 개 건물과 구조물 건설을 모두 한국이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집트 신행정 수도의 빌딩과 도로, 공항, 의료기관, IoT, 가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에너지조차 한국산 원전을 통해 공급됩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국방력도 한국산으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산 T50 블랙이글스 8대가 고난도 다이아몬드 대형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집트가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대규모 사들일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한국산 스텔스기인 KF-21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제2의 한국이 세워졌다고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 강철판의 탄흔을 찍은 사진이 방산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이게 뭐가 대단한지 알 수 없는 흔한 탄흔. 하지만 이게 1km 밖에서, 그것도 일반 대인용 소총에 쓰는 7.62mm 탄이 뚫고 지나간 흔적이라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무용 철갑판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걸 일반 소총탄으로 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군도 이 사격 결과에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탄환 제조 기술력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강철판을 대인용 소총으로, 그것도 1km 이상 장거리에서 뚫어버리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탄흔을 만든 총탄의 기술력에 미군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작년 10월 같은 종류의 탄환을 갖고 1km 떨어진 곳에서 3.5mm 두께의 강철판으로 선발 중 강철판을 빗나간 8발을 제외한 22발 모두 강철판을 관통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거리를 고려하면 명중률 자체도 준수한 데다 한 발이라도 맞으면 거의 100% 확률로 뚫린다는 거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인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들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100m에서 실제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6.5mm 두께 방탄강을 대상으로, 즉 이걸 뚫을 수 있다는 건 실전에서도 장갑차에 탑승한 적을 사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시험에는 소총용 5.56mm 탄환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K100탄, 그러니까 현재 K2 소총에 사용되는 탄으로 사격한 결과 맞은 흔적은 남았지만 강철판을 뚫지는 못하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괜히 방탄강이라 불리는 게 아님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서두에서 보여드린 탄환과 같은 기술로 만든 고성능 5.56mm 탄으로 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사격한 K100탄과 달리 튕겨 나오지 않고 그대로 판을 뚫고 지나갑니다. 거기다 여러 발을 쓴 결과 탄착군도 K100에 비해 좁게 형성되었는데요. 어찌나 탄착군이 모여있는지 판이 뚫린 곳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발 한 발의 위력 자체도 위협적인데 명중률까지 높은 겁니다. 근거리 집중 사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적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을 삽시간에 전멸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니 미군이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미군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이미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이 탄환들을 만든 기술을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EU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군도 탐내는 이 무시무시한 기술을 만든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방산기술업체인 두레텍. 2012년 설립된 이 회사는 사원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니 2017년 기존 탄환보다 사거리가 40% 이상 증가한 데다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수륙 양용 탄환을 국산화하는 등 이전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두레텍의 주력 상품은 바로 앞에서 보여드린 5.56mm 및 7.62mm 고성능탄. 두레텍의 탄환이 K100 등 기존 탄환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특수한 모양에 있습니다. 두레텍제 고성능탄은 탄환 뒷부분에 홈을 파서 만드는데 이 때문에 공기저항이 줄어들어 일반적인 탄환보다 명중률도 높아지고 발사 시의 위력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기저항을 줄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두레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탄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당겨 날아갈 때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이는 관통력을 더욱 강하게 해줬습니다. 이처럼 탄 자체의 성능도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외에도 두레텍의 고성능탄의 장점은 여러 있습니다. 발사체 내부 구성물과 재질을 경량화해 기존 탄약보다 약 40% 더 비축할 수 있게 했고 하우 탄피들 폴리머, 경량 플라스틱로 바꾸면 8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의 납을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 탄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무기 운용 차원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고성능 탄환을 전용 화기 없이 기존 무기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냥 기존 K2나 M16 같은 데 써서 사실상 대무용 화기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신문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탄만 양산할 수 있다면 이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경제성 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미국이 두레텍의 고성능탄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6.8mm 구경 제식 소총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을 더 범용성 있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특별히 총기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께는 6.8mm라는 구경 자체가 낯설 건데요. 이는 이 구경의 탄을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해 자국 내에서 주로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존 5.56mm 탄이 사람보다 더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대형 동물 상대로는 위력이 저감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게 6.8mm 탄인데요. 두개온 가죽도 쉽게 뚫을 수 있는 그 관통력에 미군도 관심을 보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선 등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는 등 이전부터 제식화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방탄복 제조 기술이 발달해 9mm, 7.62mm, 5.56mm 등 기존 제식 탄들로는 지근거리에서 1.4를 해도 뚫어내기가 힘든 수준까지 되어서입니다. 어떤 적이라도 뚫어버릴 수 있는 일격필살의 탄을 양산화하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군은 작년에 차기 신형 제식화기 사업의 총기와 탄약 모두 6.8mm 구경인 시그 454의 XM7과 XM250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XM7 등 6.8mm 구경화기, 아예 근본적으로 6.8mm 탄 자체가 군사용으로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미국 현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탄약 무게부터 사업에서 탈락한 다른 후보들의 것들과 비교해서 가장 무거워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XM7의 경우 총열이 다른 주요 소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데 이를 극복하고자 탄속을 높이려고 약실 압력을 높여버리는 바람에 반동까지 7.62mm 탄 수준으로 심해졌습니다. 이는 미군 측에서 총을 가능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7.62mm 탄보다 더 강한 성능을 요구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사격 시 반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의 무게가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미군의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던 거라고 봐야 합니다. 실전성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커지는데요. 한 발 한 발의 위력은 강해도 반동이 큰 탄환은 명사수가 아니면 정확한 사격을 방해하는 변수들이 사방에 깔린 전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목표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해보면 애초에 모든 적이 방탄복을 입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장비 생산 비용을 고려하면 극히 드문다. 방탄복 하나 뚫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부분을 희생하는 게 맞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 자체가 일반적인 소총탄으로 쓰는 5.56mm 보디 대형이라 20발 탄창을 쓰게 되는데 상당수의 주요 소총 탄창에 30발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또한 한 발의 목숨이 오가는 실전에서는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총알이 떨어져서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6.8mm 탄을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미군 무기들이나 타국의 무기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기존 미군 무기는 물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주요 총기는 5.56mm나 7.62mm, 권총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9mm 등 다른 구경 탄환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애매한 사이즈인 6.8mm 탄은 그 기준에 맞춰 제작된 총이 아닌 다른 대다수 무기들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6.8mm용 총기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를 정도로 미군 수뇌부가 바보가 아닌데도 6.8mm를 제식으로 채택한 건 미국은 민간 총기 휴대 및 사용이 자유로워 민수용 총기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6.8mm 총은 사냥용 총으로는 5.56mm나 7.62mm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 군사용으로는 여러모로 부적합한 6.8mm들 제식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6.8mm 구경을 제식화기로 채택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별도의 전용 무기가 없이도 기존 탄환보다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는 두레텍의 고성능탄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두레텍의 탄은 탄을 만들 때의 공법이 고성능의 비결이다. 소총 등 일반 총기 탄환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총탄이 아니라 포탄도 뒤에 홈을 파고 무게 중심을 앞으로 옮기는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군에서도 두레텍의 기술을 K9 자주포 탄 제조에 사용하면 사거리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탄 만드는 방법만 바꿔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K2 등 다른 병기들의 포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범용성을 높이 사 특전사는 이미 작년부터 고성능탄 12만 발을 우선 공급받아 사용했고 실전 사용 결과 군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군은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두레텍과 함께 고성능탄 대량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면 우리는 미군도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세계 그 누구도 함부로 얕볼 수 없는 화력 강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00조 원이든 2,000조 원이든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바이든이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바로 보내준다고 한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한국에 제발 만나달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중국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 중국 내각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수출 통제 조치가 국가 안보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재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하드웨어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첨단 컴퓨팅 기술 개발 경쟁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군사 역량에서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간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텅스텐, 마그네슘 등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95.7%가 중국입니다. 갈륨은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래 반도체의 말이죠.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반도체의 역사는 1950년경 접촉 트랜지스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반도체를 만들 때 게르마늄 웨이퍼가 사용됐지만 실리콘의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제품의 주요 소재가 되었습니다. 알까지도 여전히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리콘 기반 반도체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게 되자 지라갈륨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라갈륨은 질소와 갈륨의 화합물로 실리콘 대신 지라갈륨을 쓰면 고온과 저온에서 훨씬 성능이 좋아지고 퀄리티도 최대 100배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데다가 안정성도 높고 훨씬 친환경적인 물질이라 미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품입니다. 한 과학자는 지라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로 기존 실리콘 칩보다 100배 더 빠른 속도와 50%의 에너지 절약, 3배의 전력 밀도를 향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완전히 멈춰버릴 너무나도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끌어들이며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중국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6월 30일 현지 시간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의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덜란드의 대표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으며 지난 3월에는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국 반도체 디커플링의 탈동조와 참여를 막기 위해 공을 들였던 네덜란드가 결국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결정하자 중국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일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빈도 높은 소통과 협상을 했으나 네덜란드 측은 결국 관련 반도체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네덜란드 측은 국제경제 무역 규칙과 중국 네덜란드 경제 무역 협력의 큰 국면을 유지하는 것에서 출발의 시장 원칙과 계약 정신을 존중하고 관련 조치가 양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적인 협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지 말고 양국 기업과 쌍방의 공동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네덜란드의 이번 조치와 관련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탄압과 포위에 동참토록 했다. 이어 미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 재료인 갈륨에 대해 중국이 수출 중단을 선언해버리면서 한국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반도체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충북 충주와 강원 홍천에서 2360만 톤 규모의 회토류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지표에서 200터부터 400m 깊이까지 산출한 양이기 때문에 500m 이상 추가 탐사를 하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수출 규제한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한 회토류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미 이 희토류를 성광하고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토류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산업에서 쓰이는 소재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쓸모가 없죠. 한국은 이미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호주의 희소금속 채광 및 가공업체인 ASM,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러티직 머티리얼즈 LTD는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통해 충북 오창에 금속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오창 공장은 1단계 설비 설치가 완료돼 시운전 중이며 연간 2200톤 생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희토류 부자라 불리는 호주와 초대 규모 계약을 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가 많은 희토류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노던 테리토리주, 북준주 정부 관계자와 만나 투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주는 니콜 맨션 주정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업과 광물 에너지 분야 투자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니콜 차관은 현대차와 포스코 퓨처엠 등을 만났습니다. 호주 중앙 북부에 위치한 노던 테리토리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유상 천연가스를 비롯해 리튬, 보크사이트, 아연, 구리, 텅스텐, 바나듐, 우라늄, 망간 등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의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한 광물이 부존하고 있습니다. 니콜 차관은 한국은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노던 테리토리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교역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와 빠른 속도로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과 회토류 거래를 끊어버리려는 준비를 마치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이 지금 당장 한중일이 만나서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왕 위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 등 상황 때문에 정세가 복잡해졌다며 과거 민간 기업 지방 등 간의 교류가 중국과 한국, 중국과 일본의 수교로 이어졌듯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 지방, 문화 등 분야에서 다자 교류를 증진해가면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개최와 양자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재 역사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한중일 삼국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한일 양국이 동참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무릎을 꿇고 대놓고 구애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 경제가 역대급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한국마저 중국을 외면한다면 중국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골드만삭스가 추산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3조 달러, 약 3경 29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 부채까지 합친 액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사상 최초로 파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 수장들은 한국에 대놓고 구애를 펼치며 난리가 났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MWC 상하이에 불참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며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삼성이 이번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훔치거나 해도 좋게 조용히 끝냈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을 모조리 한 번에 고소하고 소송전을 선포했습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WC 상하이 행사에 부스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기업 스폰서로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업체와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들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